1940년 11월 28일 뉴욕의 한 호텔 화장실에서 한 남자가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엔 8장의 유서가 들어있었죠. 이 남자는 한때 하루 만에 1억 달러를 벌었고 대공황 직전 시장 붕괴에 베팅했던 전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천재는 결국 스스로를 쏘아야 했을까요? 오늘은 모든 것을 예측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구하지 못한 남자 제시 리버모어의 진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리버모어는 사실 거짓입니다. 1923년에 출간된 주식 투기꾼의 회고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리버모어를 모델로 한 소설이거든요. 월스트리트 신입사원들이 입사 전에 읽으라고 권장받는 그 유명한 책 말이죠. 문제는 이 책이 리버모어의 전성기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1929년 대폭락으로 떼돈 벌고 천재적인 거래 기법으로 시장을 지배하던 그 시절만요. 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 3번의 파산과 가족의 비극, 그리고 결국 맞이한 죽음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1877년 매사추세츠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제시 리버모어는 3살 반에 글을 읽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학교에서 3년치 수학 과정을 1년 만에 끝낼 정도로 숫자에 천재적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학교에서 빼내 농장 일을 시키려 했고 어머니는 이 아들이 농사와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14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자신이 모은 돈 5달러를 쥐어주며 집에서 내보냈고 리버모어는 보스턴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도시에 도착한 그는 아무 계획도 없이 가게마다 들어가 일자리를 구했고 운 좋게도 페인 웨버라는 증권사에서 칠판 담당 직원으로 채용됐죠. 당시엔 주식 시세가 전신으로 들어오면 직원들이 그걸 칠판에 손으로 적었습니다. 리버모어는 하루 종일 숫자를 적으면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브로커들이 떠드는 뉴스와 실제 주가 움직임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였죠. 사람들은 이 회사가 좋대, 저 산업이 뜬대 하면서 주식을 샀지만 정작 가격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리버모어는 뛰어난 기억력으로 매일 수천 개의 가격 데이터를 머릿속에 집어넣었고 그 안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는 노트에 자기만의 이론을 적었고 어떤 게 맞고 틀렸는지 기록했습니다. 동료 직원이 점심시간에 그를 버킷샵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버킷샵은 불법 도박장과 증권사의 중간 형태였어요.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에 돈을 거는 곳이었죠. 리버모어는 여기서 자기 이론을 시험했고 15살 때 첫 거래에서 62% 수익을 냈습니다. 페인 웨버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고 결국 직장을 그만뒀어요. 16살이 되기 전 오늘날 가치로 25만 달러가 넘는 돈을 벌었지만 버킷샵들이 하나둘씩 그를 출입 금지시켰습니다. 어린 배관공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보스턴의 모든 버킷샵에서 쫓겨난 그는 20살에 뉴욕으로 향했죠. 진짜 주식시장에서 승부를 보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뉴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버킷샵에서 통하던 방식이 실제 시장에선 먹히지 않았어요. 리버모어는 채 1년도 안 돼서 거의 모든 돈을 잃었고 브로커에게 빚까지 졌습니다. 새로 만난 아내에게 결혼 선물로 사준 보석을 전당포에 맡겨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내는 보석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죠. 리버모어는 자신의 실수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브로커에게 1000달러를 빌려 세인트루이스로 갔습니다. 거기 버킷샵에서 나흘 만에 빚을 갚고 3,800달러를 벌었고 뉴욕으로 돌아오는 길에 호보켄에서 또 다른 불법 도박장 같은 곳을 발견했어요. 거기서 자기 신분이 들키기 전에 재빨리 거래해서 3,800달러를 하나만 달러로 불렸죠. 이 돈으로 다시 뉴욕에 돌아온 리버모어는 몇 달 동안 자기 거래 기록을 전부 뒤졌습니다. 그는 나중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인생에서 진짜 교육은 자기 실수를 되짚어보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는 것뿐이다. 그는 자신이 너무 자주 거래했고 수수료 때문에 브로커만 부자로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에선 거래 빈도를 대폭 줄이고 큰 가격 변동만 노리기로 했죠. 또 하나 바꾼 건 다른 사람 조언을 절대 듣지 않는 거였어요. 가치 있는 정보를 가진 사람이 왜 나한테 공짜로 알려주겠어. 그는 자기 거래 내역도 철저히 비밀로 했습니다. 리버모어의 새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시장 전체의 방향을 파악하고 저항이 가장 적은 경로를 따라간다. 포지션은 천천히 쌓고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즉시 청산한다. 반대로 예상대로 움직이면 포지션을 늘린다. 이런 추세 추종 시스템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트레이더가 쓰는 방식이에요. 1901년 주식시장이 광란에 빠졌을 때 리버모어는 1만 달러를 5만 달러로 불렸고 이후 몇 년간 자기 시스템을 계속 개선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만 거래하고 그 외엔 쉬면서 즐겼죠. 쉬는 것도 전략의 일부였어요.
1906년 봄 애틀랜틱시티에서 휴가 중이던 리버모어는 증권거래소에 들렀다가 이상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시장은 강세였고 자기 시스템대로라면 주식을 사야 했는데 왠지 공매도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는 이상하게도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느낌이 들었고 유니온 퍼시픽 주식을 빌려서 팔았습니다. 나중에 더 싸게 사서 갚으면 차액을 버는 거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주가가 올라서 손해가 나기 시작했어요. 보통은 여기서 그만둬야 하는데 리버모어는 오히려 더 많이 빌려서 팔았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정해둔 규칙을 전부 어긴 거래였어요. 리버모어가 뉴욕에서 잠든 그날 밤 샌프란시스코 땅이 흔들렸습니다. 1906년 대지진이 터진 거죠. 사흘째 되던 날 시장이 폭락했고 유니온 퍼시픽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어요. 리버모어는 하루에 25만 달러, 지금 가치로 85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리버모어는 규칙을 어기고 운 좋게 성공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운이 실력처럼 느껴지는 순간 사람은 위험해지거든요. 그때 그는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규칙을 어겨도 세상은 보상해준다고요. 1907년 리버모어는 시장의 심각한 약세를 감지하고 대규모 공매도를 시작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진으로 금이 대량 유출됐고 취약한 은행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10월에 니커보커 트러스트가 파산했고 증권사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졌죠. 시장이 폭락하는 와중에 리버모어는 최고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단 하루 만에 100만대, 오늘날 3,300만 달러를 번 거예요. 그때 JP 모건이 전령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시장과 국가를 위해 더 이상 주식을 팔지 말아달라. 리버모어는 즉시 공매도를 청산했고 그의 매수가 시장을 지탱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돈을 번 투자자가 아니라 시장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리버모어는 나중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30살 전에 3번 파산했고 31살엔 JP 모건과 하루 동안 권력을 나눴다. 작은 거래로 자산을 불린 것도 도움이 됐지만 큰 파도를 탈 때 진짜 불을 쌓았던 거죠. 이때부터 리버모어는 호화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200피트 증기선을 사서 판비치에 정박시켰고 개인 전용 기관차로 여행했으며 뉴욕 리버사이드 드라이브에 아름다운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리버모어는 여성을 좋아했고 브로드웨이 쇼에 댄서들과 어울렸습니다. 신문엔 그의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죠. 1908년부터는 상품 거래를 시작했는데 농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오직 가격만 보고 거래했습니다. 그는 옷을 만드는 솜을 거래하는 시카고 면화 시장을 2번이나 독점했고 시장 조작 기법까지 동원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판비치 카지노에서 리버모어는 파산한 면허왕 퍼시 토머스를 만났어요. 토머스는 말솜씨가 뛰어났고 리버모어를 설득했습니다. 자기가 구축한 첩보망을 통해 수집한 작물 정보를 바탕으로 장기 거래를 함께 하자고요. 리버모어는 이 모든 게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필요한 정보는 가격 데이터에 다 담겨 있고 뉴스는 허위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죠. 그런데도 토머스의 매력에 빠졌고 직감이 반대 방향을 가리켰지만 함께 면화를 샀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남의 조언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걸요. 하지만 이번에도 멈추지 못했죠. 가격은 즉시 떨어지기 시작했고 리버모어는 자기 시스템대로 손절하는 대신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이 거래로 그가 쌓은 재산의 90%를 잃었고 30만 달러만 남았어요. 이 사건은 그의 기억에 깊이 남았고 훗날 친구들과 주식 이야기를 꺼리게 된 이유가 됐습니다. 리버모어는 요트와 뉴욕 아파트를 팔아야 했고 필사적으로 거래를 해서 손실을 만회하려 했어요. 시장이 자기에게 필요한 돈을 즉시 가져다 주도록 만들려고 애썼죠. 그는 자취를 감췄고 브로커들에게 100만 달러의 빚을 졌습니다. 리버모어는 이 시점에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거래를 연구하면 할수록 자신을 더욱 혐오하게 됐죠. 때는 1910년이었고 그는 더 현명해졌지만 훨씬 가난해진 채로 새로운 10년을 맞이했습니다. 리버모어는 나중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주식시장으로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큰 손실을 가져오는 원인 중 하나다. 이후 몇 년간 그는 여러 증권사를 전전하며 신용거래를 얻어냈지만 계속 잘못된 투자를 했습니다. 빚에 짓눌려 제대로 생각할 수 없다고 느낀 리버모어는 결국 포기하고 1914년 말 파산 신청을 했어요. 하지만 리버모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다시 열리고
법원에서 빚이 탕감되자 이전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거래를 재개했어요. 1917년 그는 자신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 일을 했습니다. 모든 채권자 사무실에 들러 파산 채무를 전액 상환한 거예요. 당시 리버모어는 40살이었고 생활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재산을 어느 정도 회복한 후 50만 달러를 신탁 기금에 넣어서 원금은 절대 건드릴 수 없고 이자만 받도록 했죠. 다시는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시기에 도로시 웬트를 만났는데 지그펠드 폴리스의 창시자가 소개해줬어요. 채 1년도 안 돼서 리버모어는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보다 18살 어린 도로시와 결혼했습니다. 41살이 된 그는 이제 정착해서 가정을 꾸릴 때라고 생각했어요. 1919년에 첫째 아들이, 1922년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죠. 1923년에 주식거래상의 회고록이 출간됐고 이 책이 그를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리버모어는 그의 롱아일랜드 사운드의 13에이커 부지에 큰 저택을 구입했어요. 방이 29개, 욕실이 12개나 있었고 많은 하인을 거느렸습니다. 도로시는 파티를 좋아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자주 열었어요. 리버모어는 총기 수집에 열정을 쏟았고 자기 부지에 사격장을 만들었죠. 그와 도로시 두 자녀는 취미로 사격 경기를 즐겼습니다. 운전기사는 집과 시내 사이의 모든 신호등 관리원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해서 롤스로이스가 오는 걸 보면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도록 했어요. 이 시기는 아마 리버모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 그의 삶은 시장보다 더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리버모어의 재산이 늘어나면서 그는 좋지 않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1925년 아이들을 납치하려는 음모가 저지됐고 1927년엔 악명 높은 범죄자가 집에 침입해서 10만 달러 상당의 보석을 훔쳐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리버모어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고 도로시의 음주량은 더욱 증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제시는 1929년 주식시장 폭락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당시 국가 경제는 불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언론의 혹평에 몹시 분개했죠. 도로시의 음주와 씀씀이는 점점 통제 불능 상태가 됐고 리버모어는 쇼걸이나 여배우들과 끊임없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1932년 도로시는 서둘러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서류에 서명한 바로 그날 자신보다 젊은 남자와 재혼했어요. 이혼 합의금으로 그녀는 400만 달러와 집 그리고 자녀들을 얻었죠. 제시는 1년 후 해리엇 매츠와 결혼했는데 해리엇은 이번이 5번째 결혼이었고 이전 4명의 남편은 모두 자살했습니다. 도로시는 새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캘리포니아로 이사했고 뉴욕의 큰 저택은 사실상 버려뒀어요. 그녀는 이혼 합의금을 순식간에 탕진했고 한때 350만 달러 상당이던 재산은 대공황의 한복판에서 25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1933년 의회는 증권거래법을 통과시켰고 1년 후 증권거래위원회가 설립됐어요. 새로운 규정은 당시 관행으로 여겨지던 방식들 상당수를 불법화했습니다. 리버모어가 쓰던 기법 중 시장 조작, 내부자 거래, 가격 담합이나 허위 정보 유포 등이 규제 대상이 된 거죠. 그가 불과 5년 전에 축적했던 막대한 재산을 어떻게 잃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1934년 그는 다시 한번 파산을 선언했어요. 자산 8만 4천 달러, 부채 250만 달러를 신고했죠. 당시 그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려 집 밖으로 나가지도 친구들을 만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모든 걸 마쳤던 그 시절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1935년 추수감사절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6살 아들 제시 주니어가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어머니의 파티에서 술에 취했고 도로시는 그에게 술을 마시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했어요. 제시 주니어는 엽총을 가져와 어머니에게 건넸고 잠시 후 집안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시 주니어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고 도로시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변호인들은 그녀가 너무 취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죠. 아들이 총에 맞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후 리버모어는 모든 의욕을 잃었고 재산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1940년 그는 주식 거래 방법이라는 책을 출판했지만 판매 실적은 저조했습니다. 1940년 11월 27일 리버모어와 그의 아내는 뉴욕시의 스토크 클럽에 있었어요. 클럽의 사진사가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었죠. 리버모어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게 당신이 찍는 제 마지막 사진이 될 거예요. 내일 오랫동안 떠날 거거든요.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다음날 그는 셰리 네덜란드 호텔바에 들러 칵테일을 마신 후 화장실로 들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내에게 보내는 8페이지 분량의 유서가 그의 코트 주머니에서 발견됐어요. 그는 63세였습니다.
1941년 그의 유산 정리가 완료됐는데 자산은 1만 달러, 부채는 36만 1천 달러로 평가됐죠. 그가 따로 마련해뒀다고 알려진 신탁 기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제시 리버모어 주니어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알코올 중독, 폭력, 도박 등 문제 많은 삶을 살았어요. 그는 1976년에 자살했고 그의 아들 제시 리버모어 3세 또한 2006년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제시 리버모어의 또 다른 아들 폴은 배우가 됐고 2002년에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버모어의 성공 절정기만 담긴 1923년의 책 주식 거래상의 회고록을 통해 그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리버모어는 10대 시절 가출해서 독학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됐고 참으로 놀라운 삶을 살았어요. 그의 저서 주식거래법은 현재 저작권이 만료돼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신이라면 리버모어의 규칙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가 한때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번 돈만큼이나 빠르게 돈을 잃었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의 가장 큰 성공이 그가 공언했던 거래 규칙과 완전히 상반되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걸 알면서도요. 모든 걸 마칠 수 있다면 그 대가로 무엇을 잃게 될까요? 리버모어는 시장을 읽을 수 있었지만 자기 자신은 읽을 수 없었고 돈을 벌 수는 있었지만 행복을 살 수는 없었으며 모든 걸 예측할 수 있었지만 정작 자기 인생의 끝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라면 규칙과 감정 어느 쪽을 믿겠습니까? 지배자의 숨겨진 서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 함께 해주세요.